네, 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박창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리얼 엔진 5.1의 프로그래밍 관련 주요 업데이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래머 분들을 위한 세션이긴 하지만 실제 현업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업무 효율에 영향을 줄 만한 커다란 개선 사항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파트 1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강정훈님께서 파트 2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언리얼 엔진 내 그 주요 피처의 범용성 및 성능 개선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번 5.1 출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되었는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나이트, 루멘 그리고 버추얼 섀도우 맵의 성능이 아주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차세대 콘솔에서 이제 60프레임으로 동작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공개한 매트릭스 어웨이큰스 언리얼 엔진 5 익스피리언스라는 데모를 기억하실 텐데요. 해당 데모는 다이나믹 4K 해상도로 30프레임으로 동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2배 가까운 프레임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적화가 된 것인데요. 프레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임 장르나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이 요구되는 컨텐츠들도 나나이트와 루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는데요. 먼저 나나이트는 이번 릴리즈에 그 프로그래밍 가능한 레스터라이저라는 걸 추가를 하면서 앞서 아트 세션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쉐이딩 모델과 머티리얼 타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스터라이즈 시 보통 특정 크기의 타일이나 영역으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드는데요. 이번 릴리즈에서는 월드 포지션 옵셋의 경우에 이 레스터 비닝을 개별로 여러 동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기능을 하는 레스터 빈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여 성능을 올렸습니다. 또 다이렉트X 얼티메이트가 제공하는 메쉬 쉐이더를 사용해서 하드웨어 가속을 통한 더 빠른 렌더링이 되도록 기능이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룸에는 레디언스 캐시 기능이 한 번에 여러 캐시와 동작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투명한 재질의 파이널 게더와 반투명한 재질의 트랜스루선시 게더를 GPU에서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만큼 렌더링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 소프트 및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 솔루션의 개선이 있었고요. 또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용으로 불투명한 재질의 레이트레이싱 성능만큼 빠르게 동작하는 알파 마스크드에 대한 레이트레이싱 패스를 추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정은 앞서 보신 나나이트 폴리지 렌더링 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네, 버추얼 섀도우 맵은 캐시 페이지에 대한 그 인밸리데이션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캐시 페이지 카테고리를 다이나믹, 스태틱으로 구분하도록 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량처럼 동적인 객체는 다이나믹 캐시 페이지고 배경 에셋, 풀압들은 스태틱 캐시 페이지에 저장을 해두고 있다가요. 만약에 스태틱 캐시에 속하는 객체들에 대해서 인밸리데이션이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 월드 포지션 옵셋을 사용한다거나 디포메이션이 있다거나 아니면 객체를 옮겼거나 했을 경우 동적 캐시 페이지로 아예 이동을 시키고요. 그래서 스태틱은 최대한 인밸리데이션이 안 나오도록 해서 성능을 올리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템퍼럴 슈퍼 해상도도 개선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릴리즈에서는 모션 벡터가 없거나 부정확할 때 고스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던 것들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템포럴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템포럴 슈퍼 해상도는 앞선 프레임의 히스토리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요. 앞선 히스토리에 있던 픽셀의 값을 적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을 진행할 때 그 적용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쉐이딩 리젝션 휴리스틱을 변경해서 퀄리티를 아주 크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모션 벡터를 생성하지 못하는 반투명 재질들에 대해서 더 이상 세퍼레이트 트랜스루선시 패스를 따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요. 이 패스를 제거하게 되었고 성능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들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성능 개선과 최적화가 있었는데요.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해 보시면서 전 버전과 비교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최적화를 진행하면서 함께 렌더러 요구사항도 정리가 되었는데요. 언리얼 엔진 5.0에서 기존의 다이렉트X 12 RHR을 선택하시면 내부적으로는 다이렉트X 12 플러스 쉐이더 모델 5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될 때는 나나이트와 버추얼 섀도우 맵은 쉐이더 모델 6를 활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언리얼 엔진 5.1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쉐이더 모델 6가 이제 출시 가능 수준으로 굉장히 안정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나나이트 버추얼 섀도우 맵이 기존 대비 더 잘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성능이 개선되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된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멀티뷰 렌더링 지원입니다. 특히 언리얼 엔진 5.1에서는 분할 화면과 VR 환경에서 나나이트와 루멘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흔히 하시는 스플릿 스크린 분할 화면 기능이죠. 하나의 월드에 두 개의 카메라가 있고요. 각각의 다른 렌더링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당연히 렌더링 부하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VR 경우도 양쪽 눈에 대한 렌더링이 필요한 동일한 케이스로 보여지고요. 이런 렌더링 부하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향후 꾸준히 개선될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라도 고퀄리티 렌더링을 통해서 더 몰입감 있는 VR 경험을 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파티게임 제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리얼 엔진 5.1 릴리즈에서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리얼 엔진 5.1에는 업무 효율에 영향을 주는 커다란 개선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가상 에셋 기능입니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작업자로서 어떤 점이 이제 가장 불편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분명 기술적인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컨텐츠가 아주 많다는 것이 사실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작업자가 매일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시게 될 텐데요. 작업자가 출근을 해서 아침에 모두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다시 동기화하고 그래서 에디터를 켜야지만 이제 문제없이 자신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시는 거죠. 근데 만약 프로젝트가 300기가가 넘는 아주 큰 규모의 프로젝트고 작업자가 100명이면 이 100명이 모두 동일하게 자신의 PC에 300기가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되는데요. 실제 작업자가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는 아주 일부일 뿐이지만 쓸데없이 긴 동기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로컬 스토리지 공간도 아주 낭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릴리즈에 공개를 했습니다. 가상 에셋인데요. 에셋이 실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실제 작업이 필요한 에셋만 내려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작업자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게다가 내려받은 에셋의 실제 데이터는, 그러니까 벌크 데이터는 저희가 따로 우드 압축을 통해서 기존보다 파일 크기를 더 죽이도록 해서요. 파일 전체, 프로젝트 전체의 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계산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텍스처와 오디오 에셋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지원 에셋 타입은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은 예전부터 PSO 캐시 시스템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PSO 캐시 시스템은 특정 객체가 사용되는 상황에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사전에 미리 테스트용 빌드를 따로 만들어서 캐시해 놓고 있다가 런타임에 이 캐시 데이터를 토대로 PSO를 미리 컴파일해 놓는 방식입니다. 해당 시스템의 단점은 테스트용 빌드에서 여러 사용 사례를 만들어서 캐시 데이터를 쌓아두어도 실제 게임에서 구멍이 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캐시를 쌓는 부가적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런 점이 문제였었는데요. 이번 PSO 컴파일 방식 개선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동화된 PSO 컴파일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객체가 로드되는 시점에 PSO를 미리 컴파일해 두고 실제 렌더링 될 때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객체가 로드되는 시점 그리고 사용된 시점이 다를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현재 DirectX 12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추후 불칸 RHI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또 개발 기간이 긴 프로젝트 혹은 컨텐츠 볼륨이 큰 프로젝트의 경우 굉장히 반기실 만한 기능인데요. 이제 에디터에서 작업이 더 빨라질 예정입니다. 언리얼 엔진 5.1은 사용자가 에디터 스크린상에 보고 있는 대상만 쉐이더를 컴파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쉐이더를 컴파일 하도록 작업을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될 건데요. 그래서 도시 샘플 같은 경우 만약에 여시면 5.0에서는 처음 레벨을 열 때 우측 하단에 모든 쉐이더를 다 컴파일하면서 레벨 시작을 되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셨을 텐데 5.1에서는 그 부분이 훨씬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레벨에 묶여있는 머티리얼들만 로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 작업을 하는 작업자분들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애니메이션 디버거도 추가를 했는데요. 대감기 디버거, 리와인드 디버거라고 합니다. 최종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기억해 뒀다가 말 그대로 타임라인을 플레이했다 되감았다 하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실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라이라 스타트 게임 샘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라이라를 보시면 네, 이렇게 계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평평하지 않는 땅에서 점프를 했을 때 마치 공중에 먼저 한번 멈췄다가 그다음 발을 닿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막막하실 텐데요. 원리얼 엔진 5.1에서는 대감기 디버거를 통해서 문제를 분석하시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네, 대감기 디버거는 에디터 최상단 메뉴의 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감기 디버거와 대감기 디버거 디테일을 켜주시면 이렇게 UI가 뜨게 되고요.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대감기 디버거에 있는 녹화 버튼을 누르고 디버깅 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이 발생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점프를 좀 녹화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PI 실행을 멈추고 빙의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녹화된 세션이 타임라인에 표시가 되고요. 타임라인을 스크럽해서 녹화된 장면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카메라 모드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서는 비활성화 데모로 선택해서 발 동작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지점으로 적당히 이동해서 프레임 단위로 플레이하면서 가볼게요. 확실히 발이 다시 떨어지는 느낌이 나죠. 네, 문제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드러퍼로 추적을 원하는 대상을 지정을 하고요. 그러면 해당 액터의 최종 애니메이션 포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 예를 들어 애님 시퀀스, 노티파이, 커브 데이터, 블렌드 가중치 등의 데이터가 한눈에 보기 좋게 시각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발이 늦게 따라오는 걸 보니 이제 레그 아이키 쪽 문제인 듯 한데요. 여기 레그 아이키와 관련된 애니메이션 커브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디세이블 레그 아이키 값이 1에서 0으로 서서히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IK가 켜지는 시점이 기대보다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네, 애니메이션 커브를 활용하는 애님 블루프린트를 열어서 로직을 추적을 해보자면 일단 해당 애님 블루프린트 안에 IK를 설정하는 곳이 보이죠. 그래서 내부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여기 다리 배치 노드에서 IK를 언제 켤지 끌지 결정하는 함수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해당 함수를 보면 disable IK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값이 어떤 스레스홀드에서 판단이 돼서 최종적으로 켤지 끌지가 결정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봐보시면 커브에서 1에서 0으로 값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 실제 어떻게 동작이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로직상으로는 0 이하일 때니까 딱 0일 때만 지금 IK가 켜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저 부분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1이 아닐 때, 즉 1보다 작을 때로 로직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0.99라는 적당히 작은 숫자를 입력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애님 블루프린트를 컴파일한 후에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발이 잘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감기 디버거를 통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아주 손쉽게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대감기 디버거는 이제 문제 추적 이외에도 이제 애니메이션 버그에 대한 그 다른 인사이트로도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작업하시면서 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언리얼 엔진 5에서는 대규모 오픈월드를 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5.1에서는 오픈월드 제작 툴에 어떤 업데이트들이 있는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월드 파티션으로 월드를 제작할 때 월드 크기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번 릴리즈부터는 월드 파티션이 제한적이지만 그 대규모 월드 좌표 LWC를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언리얼 엔진 5.0에서 저희가 소스 코드의 기반은 마련해 두었지만 몇 가지 솔루션이 이 LWC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크기 제한을 두었었습니다. 언리얼 엔진 4의 제한이었던 20km로 제한을 해 두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언리얼 엔진 4 제한이 아닌 가로 세로 높이 각각 약 8,80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이상이 되는 엄청나게 큰 월드도 편하게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월드를 제작하실 때 월드 파티션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대규모 오픈 월드를 제작하려면 저희가 제공하는 액터당 하나의 파일을 아마 꼭 사용하실 텐데요. 그리고 협업을 하신다면 당연히 저희의 소스 컨트롤 기능도 필수적으로 사용하실 거고요. 이런 소스 컨트롤 기능에서도 작업 편의를 위한 여러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로컬에서 변경된 사안을 자동으로 추적해서 리스트업 해주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저희는 컨트롤되지 않는 체인지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로컬에서 강제로 쓰기 가능 상태로 변경된 파일들을 트래킹해서요, 소스 컨트롤 UI에서 보여주고 이를 기존의 체인지 리스트와 편리하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퍼포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리콘사일 오프라인 워크라는 기능을 아실 텐데요. 해당 기능처럼 필요할 때만 버튼을 눌러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언리얼 에디터에서는 자동으로 파일들을 추적해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강정훈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5.1 버전의 모바일 업데이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바일 렌더러에서의 개선 사항이 많았는데요. 기존에 제공되었던 모바일 포워드 렌더러는 오브젝트당 4개의 로컬 라이트만 사용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선된 모바일 포워드 플러스 렌더러에서는 데스크탑 포워드 렌더러처럼 프로스텀 공간 라이트 그리드가 사용이 되면서 각 픽셀에서 더 많은 수의 라이트와 리플렉션 캡처를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프로젝트 설정에서 로컬 라이트 지원과 클러스터링된 리플렉션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포워드 플러스에서 달라진 리플렉션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왼쪽 이미지에서는 바닥 전체에 대해서 한 개의 스태틱 메쉬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바닥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 개의 리플렉션 캡처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바닥에 비춰지고 있어서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데요. 모바일 포워드 플러스가 사용된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픽셀 단위로 리플렉션 캡처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디퍼드 렌더러는 데스크탑 디퍼드와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현된 모바일 전용 렌더러입니다. 타일 기반으로 동작하는 모바일 GPU에 최적화된 성능으로 동작을 하고요. 모바일 디퍼드 렌더러는 이제 4.26 버전부터 실험 기능으로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요. 5.1 버전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지원이 되면서 모든 모바일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INI 파일에서 모바일 쉐이딩 패스를 1로 설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5.1 버전부터는 프로젝트 설정에서 좀 더 쉽게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모바일 렌더러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포워드는 이제 오브젝트를 그릴 때마다 라이팅과 쉐이딩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의 개수가 늘어나면 라이팅의 비용도 증가가 되고요. 최대로 사용이 가능한 라이트의 개수에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워드 플러스에서는 멀티 샘플 안티 얼레이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디퍼드 렌더러를 보면은 이제 오브젝트를 그릴 때 라이팅 계산 없이 이제 머티리얼 파라미터만 Gbuffer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라이팅 연산은 이제 별도의 패스에서 장면의 Gbuffer를 읽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퍼드 렌더러는 이제 동적 라이트의 개수 제한이 좀 더 완화가 되고요. 라이트 함수와 같이 이제 디퍼드 전용 기능들이 일부 지원이 됩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멀티 샘플 안티얼레이션 같은 경우 이제 Gbuffer에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바일 디퍼드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바일 디퍼드 렌더러에서는 라이트 함수, 그리고 라이트 프로파일, 그리고 데칼 라이팅이 지원이 됩니다. 라이트가 이제 일반적인 지오메트리처럼 그려지기 때문에 로컬 라이트의 개수에 제한이 없고요. 라이트의 개수가 늘어나도 추가적인 쉐이더 퍼미테이션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 수백 개의 동적 라이트를 사용하는 경우라면은 클러스터드 디퍼드 쉐이딩 옵션을 사용하셔서 이제 라이트 그리드를 활용해서 한 번에 드로콜로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디퍼드 렌더러를 사용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쉐이더 인스트럭션과 샘플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샘플러 개수 제한이 이제 16개가 있는데 아티스트가 이 제한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 라이트의 개수에 관계없이 머터리얼당 1개의 픽셀 쉐이더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컴파일 시간도 줄어들고 쉐이더 라이브러리의 크기도 감소하게 됩니다. 포트나이트에서 저희가 이제 모바일 디퍼드 렌더러를 도입해 본 경우에는 이제 쉐이더 라이브러리 크기가 285메가에서 277메가 정도로 한 8메가 정도 줄어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포트나이트는 이미 쉐이더 퍼뮤테이션을 줄이기 위한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용량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로컬 라이트 관련돼서 쉐이더 퍼뮤테이션을 많이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 도입을 하시면 쉐이더 라이브러리 크기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모바일 디퍼드 모드에서 데카를 사용하실 경우 몇 가지 주의를 할 부분이 있는데요. G버퍼의 크기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데칼의 라이팅은 스태틱 라이팅과 함께 사용을 할 수 없고요. 노멀이 G버퍼에 인코딩이 되기 때문에 데칼에서 노멀을 덮어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노멀을 블렌딩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바일 디퍼드 렌더러와 포드 렌더러에서 지원되는 쉐이딩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쉐이딩 모델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디퍼드에서 쉐이딩 모델 관련해서 이제 사용 시 주의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반투명 오브젝트를 그릴 때는 이제 항상 포워드 쉐이딩으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반투명 패스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화면에 반투명 오브젝트가 그려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머티리얼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이제 픽셀 단위로 쉐이딩 모델을 이제 선택해서 쓰게 되는 경우에 다이내믹 브랜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성능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모바일에서도 나나이트와 루멘을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아쉽게도 아직은 이제 하드웨어의 제약으로 인해서 나나이트와 루멘이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루멘 같은 경우에 이제 최신 하드웨어에서 레이트레이싱이 지원되는 디바이스가 출시가 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벌칸에서 루멘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나이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저빌리티 버퍼 생성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64비트 아토믹 연산이 지원되는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아직은 지원 가능한 모바일 하드웨어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바일 GPU의 발전 속도가 빠른 편이고 디바이스 교체 주기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모바일에서도 나나이트와 루멘을 사용하는 게 가능해질 것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의 해상도가 커지면서 업스케일을 통해서 이제 성능 최적화를 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스크린 퍼센테이지를 사용해서 해상도를 낮추면은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1 버전에서는 이제 업스케일을 사용하면서 해상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AMD의 Fidelity FX 슈퍼 리졸루션 기능을 제공하는 이제 모바일 FSR 플러그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모바일 FSR은 이제 반정밀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픽셀 4 디바이스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EASU 패스에서 1ms 그리고 CAS 패스에서 1.5ms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모바일 FSR을 이제 포트나이트에서 실제로 적용해 본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운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EAS 패스만 사용해서 업스케일을 한 결과이고요. 오른쪽 이미지는 EASU 패스 후에 이제 CAS 필터를 적용한 결과이고요. 이렇게 77%로 줄어든 해상도 덕분에 이제 성능 비용이 전체적으로 한 5ms 정도 최적화가 되었는데요. 퀄리티는 이제 업스케일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제 맨 왼쪽 이미지랑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버전에서는 이제 개발 생산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개선 사항이 많았습니다. 에디터에서 이제 모바일 프리뷰로 플레이를 하는 경우에도 플랫폼마다 다른 렌더링 세팅으로 프리뷰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플랫폼마다 디스턴스 필드 섀도우 설정을 이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프리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마다 별도의 DDC 저장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프리뷰 플랫폼을 전환할 때 전환되는 속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기능인데 프리뷰에서도 이제 디바이스 프로파일이나 스케일러빌리티 설정이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개발이나 테스트할 때 편의성이 크게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포트나이트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게임 중에 히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PSO 캐시에 저장된 쉐이더 목록을 최초 실행 시에 미리 컴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의 GPU 드라이버는 병렬 컴파일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최초 실행 시에 최저가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5.1 버전부터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 별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병렬 컴파일이 지원이 돼서 컴파일 속도가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카오스 관련 업데이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오스 피직스에서는 물리 오브젝트를 좀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피직스 컨트롤 컴포넌트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데모에서 이제 피직스 컨트롤 컴포넌트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시연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로 컨텐츠 드로우를 열었고요. 여기에서 새로운 블루프린트 액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은 bp 언더바 폴로우 큐브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폴로우 큐브 블루프린트를 열어서 큐브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큐브를 드래그해서 루트 컴포넌트로 지정하고 디테일 패널로 가서 이 큐브의 시뮬레이트 피직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lt S키로 눌러서 시뮬레이트 모드를 플레이 해보면 물리가 적용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블루프린트에서 이번에는 이제 피직스 컨트롤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블루프린트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비긴 플레이에서 make named control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의 이름은 이제 follow target이라는 이름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통해서 컨트롤할 대상인 이제 큐브를 차일드 메시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 큐브가 이동할 타겟 위치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틱 이벤트에서 다시 한번 피직스 컨트롤을 한 번 더 가져와서 set control target position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할 컨트롤의 이름은 이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제 follow target으로 사용을 하고요. 타겟 포지션은 원점으로 이제 기본값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금 이제 배치한 이 액터를 Al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서 좀 더 많이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lt S 키를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 큐브들이 이제 원점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원점 대신에 이 큐브가 이제 이 스피어를 따라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태그를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그로 이 스피어 액터를 찾기 위해서 get all actors of 태그를 사용해서 타겟 포지션 태그를 가진 모든 액터를 찾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액터의 위치를 가져와서 컨트롤 타겟 포지션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디터에서 플레이할 때 스피어의 위치를 변경하면 이 큐브들이 물리 월드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스피어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애니메이션 되는 캐릭터에서도 피직스 컨트롤 컴포넌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직스 컨트롤 데이터의 스트렝스 값을 조절하시면 물리적인 리액션이 발생할 때 필요한 힘이 더 커지게 돼서 더 단단해지고요. 댐핑 값을 1에 가깝게 올리면은 물리에 의해서 무너진 자세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캐릭터와 캐릭터 간의 인터랙션을 위해서 활용한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풋 그랩이라는 네임드 컨트롤을 생성해서 상대 캐릭터의 발을 붙잡았다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은 풋 그랩을 이제 다시 비활성화해서 손을 놓치는 연출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오스 클러스에서도 이제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압력 속성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압력은 이제 음수값도 입력이 가능해서요. -1부터 1 사이의 값을 사용해서 튜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압력의 세기와 방향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속성들처럼 이제 마스크를 페인팅해서 타겟으로 지정하실 수도 있고,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이 클로스 파티클 전체에 대해서 같은 값을 적용할 때는 이제 로우 값만 입력해서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압력 속성은 이제 다른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블루프린트에서도 제어가 가능해서 이제 런타임의 값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을 통해서 런타임에 동적으로 옷이 부풀어지거나 쪼그라드는 연출을 이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공되었던 이제 밴딩 스티프니스 설정에서 버클링이라는 파라미터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버클링 기능은 이제 유즈 밴딩 엘리먼트가 이제 true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 데모 같은 경우 이제 파란색 재질에는 버클링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예, 밴딩 스티프니스를 0.7 정도로 높은 값으로 설정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쉽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설정을 했고요. 버클링 레이티오는 0.3으로 사용했고, 버클링 스티프니스는 0.2 정도로 낮게 설정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밴딩 스티프니스가 적용이 돼서 잔주름 없이 완만하게 휘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 30% 이상 구부러진 부위가 있을 경우에 그 부위에 대해서는 버클링 스티프니스가 대신 사용이 돼서 큰 각도로 이제 날카롭게 접히는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5.1 버전의 주요 기능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개발 환경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쉐이더 컴파일러가 HLSL CC 대신에 다이렉트X 쉐이더 컴파일러로 전환된 후에 그동안 이제 반정 밀도를 사용한 쉐이더 컴파일이 지원되지 않았었는데요. 5.1부터는 이제 최대 정밀도와 반정 밀도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퀄리티와 성능 사이에서 균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XC를 도입한 이후에 초기 아드레노 드라이버에서 발견된 버그들에 대해서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회피 코드를 구현을 했고요.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에서 이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이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5.1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하시고 계신다면 플랫폼 SDK에 버전 변경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이제 NDK25가 지원이 되면서 컴파일 시간을 15% 정도 절감할 수 있고요. 바이너리의 크기도 이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플랫폼 같은 경우에 비주얼 스튜디오 2022가 추가로 지원되게 됐고요. 실행 버전도 13.0.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OS에서는 애플 실리콘 기반의 칩셋에서 네이티브 빌드가 실험 기능으로 지원이 되면서 에디터의 성능이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은 실험 기능이기 때문에 설치 버전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이제 로제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리콘 기반 칩셋에서 네이티브 빌드가 필요하실 경우에 에디터를 직접 빌드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플랫폼이나 더 상세한 정보는 5.1 출시 노트에서 플랫폼 SDK 업그레이드 문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